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4월 14일 화요일 경제뉴스 세 꼭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첫째, 라면이랑 우유 같은 생활용품 표시된 양보다 실제로 적게 들어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돼 있는 고가주택 2,630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벤츠가 한국에서 딜러 가격 흥정을 사실상 없애는 직판제를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정량 표시 상품 4개 중 1개가 표시된 양보다 적게 들어있더라 이 얘긴데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천이 개상품을 사서 직접 무게랑 부피를 재본 결과를 12일 발표했습니다. 정량 표시 상품이 뭐냐면요. 화장지에 2m, 우유에 1리터, 과제 500g 이렇게 길이나 부피, 무게가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매일 집어드는 거의 모든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적 허용오차라는 게 있어요. 우유 1리터라고 적어놨는데 990ml가 들어있다. 이런 정도의 작은 차이는 제조 과정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법으로 봐주는 거죠. 이번 조사에서 그 법적 허용오차를 아예 벗어나 버린, 그러니까 명백한 불법인 상품은 2.8%였어요. 숫자만 보면 적죠.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평균 내용량 기준으로 표시량보다 적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유 1리터라고 표시해놓고 990, 985, 992, 988ml 이렇게 살짝 적게 채워 넣은 거죠. 한 통 한 통은 법적 허용오차 안에 있으니까 단속에 안 걸려요. 그런데 평균을 내보면 표시량보다 분명히 적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일종의 슈링크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슬쩍 줄이는 그 꼼수와 비슷한 결인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음료랑 주류는 44.8%가 평균 미달이었어요. 2병 사면 1병 가까이가 표시량보다 적었다는 얘긴 거죠. 콩류가 36.8%, 우유가 32.4%, 간장이랑 식초가 31% 평균 미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매일 요리에 쓰는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비율로 보면 냉동수산물이 9%로 가장 높았고 해조류 7.7%, 간장 식초 7.1%, 위생생활용품 5.7% 이런 순이었어요. 여기서 한번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켰는데 늘 컵의 95%까지만 채워서 주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매번 그 카페 갈 때마다 95%만 주면 5번에 한 잔은 공짜로 가져간 셈이잖아요. 정량 표시 상품 시장이 한국에서만 한 해 약 400조 원 규모예요. 400조요. 그중에 25%가 평균 미달이라면 그 차액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소비자는 라면 한 봉지 그램수를 저울로 재보지 않잖아요. 그러니 기업 입장에선 안 걸리는 거고 소비자는 모르고 사는 거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기업의 마진이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걸 단속하는 정부의 손이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400조 원인데 연간 조사 물량은 1,000개 수준이었어요. 1,000개? 비유하자면 서울 시내 식당 수만 대충 헤아려도 10만 개가 넘잖아요. 거기서 1년에 1,000곳만 위생 점검한다고 하면 사실상 점검이라기보단 표본 조사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2가지를 동시에 손보겠다고 했어요. 첫째, 계량에 관한 법률을 바꿔서 평균량 기준을 도입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통 한 통이 허용오차 안에만 들어오면 됐는데 앞으로는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겁니다. 둘째, 시판품 조사 물량을 연간 1,000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10배에 늘리기로 했어요.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 표시 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니까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로 생활 필수품 내용량을 정확히 유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1만 개씩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기업들 입장에선 그동안 허용오차 끝까지 채우던 라인을 다시 세섭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 원가 부담으로 잡히고 일부 품목은 결국 가격 인상이나 패키지 재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라면 봉지가 몇 달 뒤엔 그램수가 늘거나 아니면 가격이 살짝 오르거나 둘 중 하나로 정리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전망 차원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작년부터 본격화된 흐름의 연장선이고 표시 의무 강화에서 평균량 기준으로 다시 조사 확대로 가는 단계적 규제가 자리 잡을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볼게요.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기 X 계정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630채를 전부 점검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사주 일가가 살고 있다면 그건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이거예요. 숫자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식 악역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가진 법인이 약 1,600여 곳이고 이들이 보유한 고가주택이 2,630채입니다. 공식 악역 합계가 5조 4천억 원이에요. 5조 4천억. 한 채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0억 원이고요. 50억 원 넘는 주택이 100여 채, 100억 원 넘는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임 청장이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이니까 실제 시세로 환산하면 100억짜리 아파트는 130에서 150억짜리란 얘긴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만 잡고 갈게요. 비업무용 부동산이 뭐냐? 회사가 영업이나 사업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을 말해요. 법인이 직원 사택으로 진짜로 운영하면 업무용이에요.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사업으로 굴리면 그것도 업무용이에요. 그런데 회사 명의로 사놓고 사주 가족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 이건 비업무용입니다.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취득세 등에서 더 무거운 세금이 매겨져요. 그동안 이걸 사원용 사택이라고 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살아온 사례들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친구가 회사 돈으로 람보르기니를 한 대 뽑았어요. 그러고선 회사 출장용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주말에도 자기 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 친구가 데이트할 때만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회사 영업용이 아니죠. 부동산도 똑같은 원리예요. 회사명의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주 가족이 살고 있다. 이건 사실상 회사 자금으로 가족 자산을 늘려놓고 거기에 따라붙어야 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임 청장이 강조한 게 또 있어요.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빈없다. 즉 정상적인 법인 부동산 운영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 이걸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세금 추징을 넘어서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흘러간다라는 점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속 조치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생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가게 입장에선 직접 영향은 적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강남이나 한남, 성수 같은 초고가 시장에서 법인명의 거래가 일정 비중을 차지해왔는데 이쪽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법인이 이런 주택을 처분하기 시작하면 초고가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다만 일반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는 직접적인 파급이 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전망으로 보면 이번 점검은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임 청장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면밀히 보겠다고 했거든요. 즉 주택에서 토지로 다시 다른 자산으로 검증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 가볼게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4월 13일부터 신차 판매 방식을 통째로 바꿉니다. 이름이 RF, 리테일 오브 더 퓨처예요. 우리말로 하면 미래의 소매 정도인데요. 핵심은 딜러사나 영업사원이 누구든 상관없이 가격을 통일하는 원 프라이스, 즉 일원화 가격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벤츠를 살 때 어땠습니까? 강남 딜러, 분당 딜러, 부산 딜러 다 가격이 달랐어요. 어떤 영업사원은 더 깎아주고 어떤 곳은 옵션을 더 얹어주고 그래서 차 한 대 사려고 전국 딜러 5군데, 6군데 견적 돌려보는 게 일이었잖아요. 이걸 벤츠가 본사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프로모션, 판매 가격, 출고 시점, 계약 방식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딜러는 그저 위탁 판매와 인도 서비스 역할만 맡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사실상 직판제죠. 이상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부사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걸 원 프라이스보다는 베스트 프라이스 정책으로 봐달라고 했어요. 고객이 출고 시점 기준으로 가장 좋은 조건의 차량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벤츠는 이미 독일, 호주 등 10여 개 국가에서 이 RF를 도입했고 한국이 13번째 시행 국가입니다. 여기서 비유로 풀어볼게요.
옛날엔 동네 휴대폰 대리점마다 같은 모델인데도 가격이 다 달랐잖아요. 발품 팔고 이른바 성지를 찾아다녀야 싸게 살 수 있었죠. 그러다가 단통법이 들어오면서 어디서 사든 가격이 비슷해졌고 그 대신 매장은 사후 서비스나 상담 품질로 경쟁하게 됐어요. 벤츠가 이번에 한 일이 딱 그거예요. 자동차 업계에서 단통법 같은 걸 본사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셈입니다. 자,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일까요? 소비자 입장에선 단순해져요. 발품 안 팔아도 되고 영업사원이 친절한지, 출고 일정이 빠른지, 사후 서비스가 좋은지 이런 비가격 요소로 딜러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깎아봤던 분들 입장에선 체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즉 평균은 비슷해도 최저가는 사라지는 구조예요. 딜러사 입장에선 갈리겠죠. 큰 딜러사는 본사 정책에 맞춰 서비스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격을 깎아 마진 줄이고 박리담회로 버티던 작은 딜러사들은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상국 부사장은 가격 통일 때문에 딜러사들이 실력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했고 거주 지역 외에서 차량을 사던 고객이 자기 지역 딜러에서 살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생활 영향 측면에서 보면 이게 벤츠 한 브랜드만의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BMW, 아우디 같은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이 모델을 검토하고 있고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직판 전환을 추진하는 추세거든요. 즉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국 수입차 시장 전체가 정찰제 비슷한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가격 비교 사이트, 견적 앱 같은 시장도 영향을 받겠고 딜러사 인력 구조 조정도 일정 부분 따라올 거예요. 전망은 명확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세 꼭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가격의 비대칭을 줄이려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표시된 양과 실제 양 사이의 비대칭, 법인 명의와 실제 사용자 사이의 비대칭, 딜러마다 다른 가격 정보의 비대칭, 정부도 국세청도 글로벌 기업도 각자 다른 영역에서 이 비대칭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장기적으론 거래가 더 투명해진다는 점에서 좋은 흐름이지만 단기적으론 가격 인상이나 시장 재편 같은 부작용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일상의 작은 소비, 부동산, 자동차 같은 큰 의사결정에서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이코노클립 경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경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